우리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부동산학 전체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자, 10페이지 보면 부동산 특성과 그 파생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 기출을 보세요. 아니, 기본서를 세상에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암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 부동산의 특성이니까, 부동산 특성이 뭡니까? 봤더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입니다. 이해됐어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학자들이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면 항상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명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두 가지를 부르는데, 그냥 부동산 이렇게 학자들이 부르면 건물은 취급하지 않아요. 토지를 뜻해요, 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면 항상 얘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 그리고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하나는 자연적 특성과, 하나는 자연적 특성과, 또 하나는 인문적 특성으로 되어 있어요. 직감적으로만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부여한 특성입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부여한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인문이 인간을 뜻하니까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자연이 부여한 특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다행히 나오는 건 한 몇 가지 정도, 요 4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이렇게 따죠. 영, 개. 요건 두 문자 따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 영계. 부부가 그냥 젊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돼.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또 3가지 정도를 출제하는데, 그게 용병사,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부부, 영계, 용병사, 이렇게 두 문자를 땁니다. 부부, 영계, 용병사.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무조건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연적 특성이.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냥 한 문제 맞춰요. 근데 일단 자연적 특성을 봤더니 앞에는 3글자, 뒤에는 4글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둘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3글자는 항상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토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4글자짜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토지는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해석을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인간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동시킬 수 없다. 이동시킬 수 없겠군요. 비이동성, 이렇게만. 그 다음에 증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양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 토지의 양이라는 건 토지의 지표 면적을 뜻해요. 이 지표 면적은 우리 지구가 타고난 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인간이 토지를 생산할 수 없겠군요. 이게 비생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입니다. 영속성. 그리고 토지가 영원 불멸이니까 인간은 토지를 소모시킬 수 있다, 없다? 소모시킬 수 없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토지는 개별적입니다. 이게 개별성이에요. 토지가 개별적이라는 건 토지가 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토지는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든 게, 우리 선행학습 때 사례를 든 게 속초의 토지와 강남의 토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걸 개별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속초의 토지를 강남의 토지와 서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비대체성이고, 이 정도의 의미는 알고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우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성.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군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부증성. 따라서 토지를 인간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비생산성.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입니다. 영속성. 따라서 토지는 소모되지 않아요. 비소모성. 토지의 개별성은 다 다르다. 토지는 다 다릅니다. 개별성. 따라서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비대체성이에요. 비대체성. 자, 그리고 용병사는 직감적이에요. 직감적. 용도는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이런 위치는 변화가 가능하다. 대충 그냥 감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옵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부동성에서 의미를 읽어봤더니 토지의 자연적 위치, 우리가 자연적 위치는 장소를 뜻합니다. 토지의 장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건 우리가 이해한 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요 놈이 나온단 말이에요. 파생현사. 그러니까 이 5번의 제목을 잘 보셔야 돼. 5번은 단순히 부동산의 특성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의 특성을.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현상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에 출제 논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부동성은 파생 현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다 암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때 이제 연상 코드가 있어요. 연상 코드. 자, 첫 번째 지역이 있어요. 지역. 자, 부동성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음을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역은 장소 같아요? 장소 같지 않아요? 지역도 하나의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항상 부동성을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 이거 장소잖아요. 장소. 현장 활동의 다른 표현이 임장 활동이고. 그러니까 장소를 뜻하는 지역. 그 다음에 현장 또는 임장. 이런 말이 있으면 부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리고 외부 효과 정도만 하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여기 나 슈퍼마켓이라고 돼 있어요. 슈퍼마켓이라고. 첫 번째 일반 재화예요. 일반 재화. 동산. 일반 재화는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일반 재화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슈퍼마켓에다가 진열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슈퍼마켓이나 매장이 하나의 시장 역할을 해요. 시장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마트에 갈 수도 있고 슈퍼마켓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토지란 말이에요. 토지는 이동이 된다.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진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토지를 판매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다른 토지랑 이렇게 연대해요. 다른 토지랑.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지역을 하나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형성되죠. 강남시장입니까? 강북시장입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입니까? 그러면 토지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토지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형성하고 그 지역이 하나의 시장이 되옵니다.
이게 바로 지역적 시장이에요. 잘 나와요. 지역 나오면 연상이 장소, 부동성 때문이구나. 지역적 시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다음 외부 효과 보자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 자, 이번에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예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외부에 뭔가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쓰레기 하치장이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이런 걸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즉 외부의 상황 변화가, 외부 환경의 변화가 뭔가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주더라.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런데 부동산에는 외부 효과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거주한 아파트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파트 주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 그리고 머리에는 띠 싸매고 오른쪽에는 죽창 들고 오른쪽에 휘발유 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누가 이 쓰레기 하치장을 결정했는지 밝히라 그러죠. 다음 선거에 국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파트라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들었죠.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면 냄새, 이런 악취 때문에 뭔가 아파트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아파트에 다리를 만들어서 야, 아파트야, 일어나봐. 그리고 우리가 냄새 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쓰레기 하치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파트에 뭐가 없어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또 사례를 들었죠. 영화관 사례를 들었어요. 영화관. 내가 영화관 15번 자리에 딱 앉았단 말이에요. 표에 딱 이렇게. 그래서 영화를 딱 보려고 했더니 영화 보기 5분 전에 머리가 대딱 큰 두 사람이 내 앞줄에 딱 앉는다고. 그런 순간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왜? 이 영화관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이 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화는 좌석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좌석에. 그러니까 내 좌석을 바꿀 수 없고 일단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 환경 변화에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나요? 고정되어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오면 항상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야. 그래서 장소가 떠올라야 돼요. 암기 코드는 뭐였어요? 왜? 푸 효과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죠. 왜? 푸 효과. 그럼 푸자가 뭐가 있어요? 부동성밖에 딱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부동성은 항상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그러니까 장소와 관련된 파생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지역도 하나의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지역. 그러니까 지역 두 글자 나오면 무조건 뭘 찍어줘야 돼? 부동성으로 가줘요. 부동성. 그리고 외부 효과 나오면 왜 부 효과 읽어주면 왠지 부동성 같아. 이렇게 나와요. 그 현장, 임장 나오면 둘 다 장소예요. 또 장소. 지역, 현장, 임장 활동. 왜? 부 효과 나오면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부동성입니다. 너는 암기해 줘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지역 딱 보이면 부동성 이렇게 들어줘야 돼. 부동성. 시험이 너무 잘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부중성 보자고. 부중성. 자, 부중성은 양에 대한 문제예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잘 보셔야 돼. 토지의 양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양은 항상 지표 면적, 지표량을 뜻해요. 이 지표량은 인간이 절대 증가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중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토지는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의 부정, 이 표현이 잘 나와요. 생산비 법칙의 부정.
자, 생산비 법칙은 비용을 들여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법칙인데 토지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쉬운 게 이거예요. 집약 최유효.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 토지가 증가되지 않으니까 토지는 희소한 재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희소한 재화니까 어떻게 이용해 줘야 돼요? 알뜰, 살뜰, 열심히 잘 써줘야죠. 그게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드는 거예요. 이게 부증성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는 희소한 자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알뜰, 살뜰 잘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리고 희소한 자원이니까 가격이 비싸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는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암기 코드가 뭐가 있느냐. 부증성 보이면 찌읒이 보여. 찌읒. 그런데 집약적 하면 찌읒이 보여. 부증성이야. 찌읒. 최유효 이용에도 뭐가 보여? 치읒이지만 찌읒이 보여. 그러니까 부증 나오면 지읒,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이 떠올라야 돼. 부동성에 부 보이면 왜 부효과가 떠올라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선행학습 때 한 건데 이제 선행학습에서 하지 않은 거 하나 보자고요. 자, 요 물리적 공급이 있어요. 아주 이게 함정이 잘 나옵니다. 물리적 공급이. 물리적 공급. 자, 보자. 이게 부증성은 양에 대한 문제니까 항상 양에 대한 공급이 나와요. 근데 토지에 대한 공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측면의 공급이 있고 용도적 측면의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측면의 공급이 있고 용도적 측면의 공급. 우리 물리적 측면의 공급은 항상 요 지표 면적을 공급하는 걸 말해요. 지표 면적을. 물리적 공급하면 지표 면적의 공급이야. 근데 인간은 지표 면적이라는 걸 공급할 수 있다 없다?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뒤쪽에 뭐가 나와야 되냐? 얘는 불가능이라고 나와야 돼. 불가능. 물리적 공급은 지표 면적의 공급을 의미하니까 절대 인간이 공급을 할 수 없죠.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 지표 면적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들 수 없고. 그런데 이 지표 면적을 인간이 다양한 용도로 쓰겠죠.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부는 주거용으로도 쓰고 일부는 상업용으로도 쓰고 일부는 공업용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을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업용 토지의 공급 이런 걸 말해요. 상업용 토지. 그러면 이게 지표 면적 자체는 딱 고정되어 있지만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지만 상업용이라는 용도적 측면의 토지의 양은 인간이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이 상업용의 토지 양을 말하니까 상업용 토지는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뭘 통해서? 용도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이 나오면 지표 면적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이 공급을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돼야 돼. 불가능. 그런데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이 나오면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의 양을 말한다고.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 양은 용도 변화를 통해서 항상 가능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불가능하고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항상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물리적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표 면적의 공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뒤쪽에 뭐라고 나와야 돼?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간혹가다 용도적 공급이라고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면 뒤쪽은 가능하다고 나와야 되고. 이거 다 적어놨어요. 오른쪽에. 걱정하지 마셔. 일단 이해만 하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럼 이제 정리 다시 보셔.
자, 부동성은 토지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장소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지역이라는 장소가 떠올라요. 지역. 지역이 나오면 부동성. 그리고 부동성이니까 왜 부효과 이렇게 연상. 그 다음에 부중성. 부중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가 희소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싸고 토지 가격은 비싸고 집약적이고 최유효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공급이야. 공급. 공급은 크게 물리적인 공급도 있고 용도적인 공급도 있는데, 자, 용도라는 건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인간이 항상 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어떤 공급이야? 지표 면적을 뜻하는 물리적 공급을 못 한다는 거고. 물리적, 이게 말장난이란 말이야. 이따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자,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건데, 영속성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요 가치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치정. 이건 우리 시험에서 세 문제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문제. 세 문제 보면 가치정의부터 와요. 가치는 항상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 선행학습 때는 제가 사람으로 했는데, 자, 이 보자고요. 성은 오시오. 이름은 피스텔이요. 친구. 오피스텔이라는 이 친구가 내가 이 오피스텔을 뭔가 투자하고자 하는데, 투자를 할 때 저 오피스텔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러면 항상 재화의 가치는 이 오피스텔이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얼마 임대 수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한 이후에,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한 이후에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이게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현재 가치 이런 게 익숙치 않으면 이거 버려도 된다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피스텔이 앞으로 30년간 임대차를 할 수가 있고 매년 1억 원씩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투자하면 앞으로 내가 얼마의 이득을 가져가요? 30년 동안 1억씩이니까 30억 정도를 이득으로 가져가죠. 그럼 요 30억을 이 오피스텔의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등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이 부동산이 장래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나오는 논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의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왜 부동산 가치가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러면 장래도 살아 있기 때문에 장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항상 장래의 이익으로 토지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가치가 장래 이익에서 결정되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 장래를 예측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를 판단할 때. 이 미래 예측을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장기적인 배려. 이게 장기적인 배려를 해줘야 된다.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인 배려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항상 뭘 뜻해요? 미래를 뭔가 예측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이.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이죠. 가치는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감가상각의 부정은 그냥 직감적으로 나오는 거죠. 토지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감가도 된다, 이 사람아, 안 된다, 이 사람아. 감가가 부정됩니다. 감가라는 건 가치 감소니까 감가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되면 된다. 임대차 시장. 임대차 시장.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재화를 임대차 시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재화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소모성 재화. 대표적인 소모성 재화를 제가 뭘로 들었냐? 아이스크림을 들었다고. 여름에 아이스크림은 딱 트는 순간 5분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5분이면 사라지는 재화를 소모되는 소모성 재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속성을 갖는 재화, 그러면 뭐겠어요? 토지겠죠. 토지.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을 갖는 재화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재화가 이렇게 극단에 있지 않아요. 영속적이지도 않고 금방 소모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재화는 요 중간 단계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물, 자동차, 뭐 가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구성을 갖는 재화라고요. 내구성은 내용 연수가 오래 지속되는 재화를 말해요. 내용 연수. 우리가 내용 연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용 기간이에요. 사용 기간이 오래되는 재화입니다. 내구라는 건 사용을 오래 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영속적인 재화, 소모되는 재화, 그 중간에 있는 내구성, 꽤 오래 버티니까 사용을 오래 할 수 있는 재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임대차 시장을 분석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재화 중에 임대차 시장이 없는 재화는 요런 밖에 없어요. 소모성 재화는 임대차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임대차 시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마 알아주면 돼요. 자, 임대차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건데,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빌렸다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만큼은 빌려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자, 소모성 자산은 대가를 주고 빌렸더라도 얼마 못 써.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성 자산에는 임대차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토지처럼 영속적이거나 최소한 내구성이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화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나요? 그럼 뭐를 들어줘야 돼요? 영속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연상이 있어요. 연상. 임대차 시장은 이응이 있죠. 이응. 그러니까 항상 영속성 임대차 시장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가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요. 가치는 왜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장래에도 살아 있으니까 영속성. 그리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이유 영속성.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리적 측면을 뭐라고 그냥 쉽게 번역한다 그랬어요? 내부에 외부에 외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면 돼요. 물리적 측면이라는 건 토지는 외형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 토지는 다 다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파생 현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대체성의 부정이고. 그리고 밑에 건 직감적이잖아요. 토지가 다 개별적이다, 다른 재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수익과 가격은 부동산마다 개별적이 되는 거죠. 개별화. 그리고 개별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딱 왠지 개별성 같잖아요. 개별성. 그래서 이런 말 하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일물, 일가 법칙의 부정. 자,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물건. 어디서 이렇게 짝짝짝짝 하는 거야?
일물일가 법칙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토지라는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갖나요? 그렇지 않다겠어요? 속초의 토지와 강남의 압구정의 토지는 어마무시한 차이죠, 가격이. 이런 게 일물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시험에 90% 나오는 거예요. 90%. 뭐 암기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없어요. 아이, 많지 않아. 많지 않다고 해주셔야 돼. 많지 않단 말이야, 이게. 에? 자, 그런데 우리가 10%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부터 하고 이제 가보자고요. 자,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요거부터 해야죠. 자, 까먹었네. 개별성이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을 봐요. 인문적 특성은 용병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돼. 용도의 다양성. 자, 질문.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찌읒자 나오는 부증성, 집약적 이용,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은 두 가지의 근거를 해요. 부증성에 의해서 강조되기도 하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강조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봐요. 자, 우리가 소득을 봐요. 소득. 자, 나의 소득은 제한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소득이 그렇죠. 제한 안 돼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제한 안 돼 있다 그러죠. 다 소득이 제한돼 있다 하죠. 대신 소득은 제한돼 있지만 쓸 때는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잖아요. 쓸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판단이 필요하냐. 수많은 지출이 있는데 나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어디에다가 지출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뭔가 가장 유효한 지출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가성비잖아요. 근데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딱 하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딱 하나인데 토지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용도 중에 어디다 이용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5만 7천여 가지 쓸 수 있다면 그 중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만 가장 유효한 이용이 돼서 토지 가치가 극대화될까요? 이런 걸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유효 이용은 대단히 이게 고급 용어예요. 고급 용어야. 우리 학자들만 쓰는. 그러니까 토지의 최유효 이용은 첫 번째가 자연적 특성에서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야. 그래서 알뜰살뜰 써야 되니까 최유효 이용해야 돼. 두 번째는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장 최유효 이용으로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시험에 다 잘 나와. 그래서 연상하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찌읒하면 뭘 들었어요? 부증성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우연찮게 이응이 나와. 최유. 그러면 이응 나오면 용병사 중에 뭐밖에 없어? 용도의 다양성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나면 찌읒 부증성. 이응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연결을. 자, 두 번째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병합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31년 동안 나온 게 딱 요거 하나예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다양한 이유는 토지의 병합과 분할이 가능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자주는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자, 우리가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변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뭐라 그러냐? 인문적 위치라고 불러요. 인문적 위치. 그럼 이 인문적 위치가 뭐냐를 배워야 되는데 자, 시험에 자연이 만들어진 위치가 있고 자연이 부여한 위치가 있고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위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위치지만 의미가 틀려. 자연이 부여한 위치는 대부분 장소를 뜻해요. 장소. 근데 인간이 부여한 위치는 중요도를 뜻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제가 사례로 뭘 들었냐? 야, 너 오늘 은평 박물관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딱 했어요 나한테. 야, 은평 박물관에서 강의한다며? 나 놀러 갈 테니까 너 그 은평 박물관의 위치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뭘 묻는 거예요? 장소를 묻는 거라. 장소. 자, 그런데 친구가 박물관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선생님들이 쭉 여러 명 있어. 야, 너 은평 박물관에서 너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장소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위치니까. 그 여기서는 너의 강사들 사이의 중요도, 너의 위치, 너의 중요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막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은평 선생님들 저기 회식 자리에 만나면 제가 다 신분 다 담배 사갖고 오고 커피 사갖고 오고 제가 다 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중요도를 뜻하기도 돼요. 뭐 직급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도죠. 그러니까 뭐 야구에서도 너의 위치가 어디니? 그러면 포수, 뭐 투수 이런 것도 중요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위치는 장소를 뜻하니까 고정되어 있다, 돌아다닌다. 그렇죠.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이게 부동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라고 했어요. 이 인간이 부여하는 중요도는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항상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행학습 때 인문적 위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이거 암기하시라 했어요. 이거 말해주면 1월 달에 온 사람보다 한 발 이렇게 앞서는 거야. 이게 안 떠오르면 1월 달부터 시작한 사람은 똑같은 거고. 자, 인문적 위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힌트. 마트에 간다. 물건을 집는다. 사장님, 이 물건의 인문적 위치가 얼마입니까?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은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중요도란 말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가격 같은 걸 대표적으로 인문적 위치 이렇게 부르는 인문적 위치. 그리고 이런 가격 같은 건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인간이 부여한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11페이지에 봐요. 여기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딱 키워드만 보고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1번과 2번이 딱 묶여 있잖아요. 1번과 2번을 딱 봤더니 1번은 여기에 지리적 위치라고 딱 보이고 굵게 밑은 무슨 위치라고 보여요? 인문적 위치라고 딱 보인다고. 그러니까 같은 위치지만 지리적 위치는 뭘 뜻하고? 장소를 뜻하는 것 같고 장소를 뜻하는 것 같고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가격 같은 애란 말이에요. 중요도를 뜻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지리적 위치인 장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나와야 되고 여기는 지금 제가 노랭이로 안 써놨죠. 그러나 강의 노트는 고정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인문적 위치는 인문적 중요도니까 얘는 항상 뭐라고 해줘야 되고 변화한다. 이런 게 매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이게. 출제자가 뭔지 모르지만 지리적 위치 줬어요. 장소? 장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도 보시죠. 3번은 물리적 공급이라고 돼 있고
4번은 용도적 공급이라고 돼 있다.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자, 거기 강의 노트 보지 말고 여기서 칠판에서 물리적 공급, 용도적 공급 나오면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그렇죠. 이걸 봐야죠. 이걸 찾아내야죠. 이걸. 물리적 공급은 지표 면적의 공급이니까 인간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용도는 누가 만들어요? 용도는 인간. 이게 용도적인 측면의 토지의 공급은 인간이 항상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연적 위치 나오면 장소니까 고정. 인문적 위치가 나오면 끊임없이 변화해. 이거고. 용도, 물리적 공급 나오면 불가능. 용도적 공급 나오면 가능.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도 한 거예요. 용 나오면 용가리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잘 안 해. 예, 용 나오면 용가리지. 그러니까 가능. 세상 이렇게까지 한다고. 물 나오면 물불 이렇게 물불. 그러나 자주는 하지 않는 두 문자인데 왜? 어거지잖아. 용 나온다고 용가리에서 가능. 이해를 딱 해버려야죠. 일장을 암기할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진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자, 5번을 보시죠. 5번. 자, 이게 뭐야? 뭔지 모르지만 바다의 매립, 산지의 개간 이렇게 주고 부증성의 애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일단 부증성은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건데 그거의 예외니까 양이 늘어났다, 양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부증성 예외라는 거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요거 사례를 보세요. 여기가 바닷가예요. 바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졸라맨이 접니다.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하러 딱 왔어. 근데 어떤 걸 발견했냐? 국가가 여기다가 뚝을 세워. 제방을 쫙 이렇게. 그리고 뭘 하기냐? 바다를 매립해. 바다를 이렇게 매립.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농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낚시를 하러 간 나가 어떤 생각을 하냐? 토지의 양은 인간이 절대 늘릴 수 없다고 배웠는데 야, 새롭게 농지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부증성의 애외, 양이 늘어난 사례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이야. O냐 X냐? X라고. 이건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농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요 바닷물은 둥둥 떠다녔어요. 어딘가 토지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다 밑바닥이란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지는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바다에 쓸모있는 토지를 쓸모있는 용도를 바꾼 거라고. 용도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바다 밑바닥에도 토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쓸모없었던 바다 밑바닥의 토지를 용도를 쓸모있는 농지라는 용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지표 면적을 만든 게 아니라 지표 면적의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징그럽게 헷갈려 이거. 조금 있다가. 하나 더. 이거 봐요. 또 나왔어. 이번에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되는. 요 하천이에요. 하천. 그리고 하천 주변에는 반드시 이렇게 농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물을 끌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천에 유속이 빨라져요. 장마로. 그리고 나서 이가 깎여.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이거? 침시. 그럼 곧 있으면 토지가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천에 덮여버려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게 하천 포락지가 된다 이란 말이에요. 포락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 또 내가 놀러 왔어. 하천을 보라고.
근데 갑자기 장마가 와서 하천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농지가 포락됐단 말이야. 이 말은 농지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라고 나는 배웠는데 장마 때문에 토지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토지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가 밟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토지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쓸모있던 농지가 이제는 쓸모없는 하천의 밑바닥으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토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쓸모없는 토지가 새롭게 용도가 바뀐 거고, 요건 거꾸로 뭔가 농지가 안 보인다 해서 토지가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농지가 사라진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헷갈리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합니까? 그러면 연구하지 마. 시험장에서 매립, 개간하면 머릿속에서 기존의 땅을 용도로 바꾼 거야.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딱 두 가지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립, 산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자연적 특성을 줘. 자연적 특성을. 이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에요. 자연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절대 예외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이 자연이 부여한 특성은. 그래서 쭉 뭔가 있다가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항상 예외는 있다고 한다, 예외는 없다고 한다. 무조건 예외 없이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이렇게 암기를 딱 해줘야 되는 거야. 자연이 부여한 특성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외 없이 부여되는 거야.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딱 보고 부중성 딱 넘어 자연적 특성이네. 그럼 예외가 있다고 해야 된다, 없다고 해야 된다. 무조건 없다고 나와야 돼. 연구만 없는 게 아니야. 항상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다. 이렇게. 그리고 자연적 특성이 또 나와요. 앞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항상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런 것만 찾아주면 된다. 이런 거. 네, 이런 것만. 자, 그러면 우리 11페이지 다시 한번 봐요. 연구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를 했으면 이번에는 암기를 해야 문제가 빨리빨리 풀리는 거란 말이야. 1번과 2번을 딱 보면 지리적 위치가 있고 인문적 위치가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있고 인문적 위치가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장소니까 고정 이 표현이 있어야 되고,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물리적 공급은 지표 면적의 공급이에요. 지표 면적의 공급은 인간이 불가능하고요.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항상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매립, 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연적 특성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 예외 없이. 자, 이걸 연구를 많이 하셔. 그런데 잘 봐요. 야, 진짜 자연적 특성이 예외 없이 적용되느냐? 자, 봐봐요. 부동성. 대표적인 자연적 특성이잖아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자연적 특성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부동성에 예외가 있다는 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토지가 둥둥 떠다니고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끔찍해 자연스러워. 봐요. 부동성을 넣으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무슨 부동성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은 항상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시험 안 되는 거야. 왠지 그럴듯한 부증성, 그럴듯한 영속성. 개별성하고 부동성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듯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성처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학자들이 무조건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되는 특성이다. 이게 논점인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것이냐? 암기해야지. 암기. 벌써 다 끝난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암기하셔. 즐거운 마음으로. 자.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핵심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인 장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야. 그리고 내가 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내가 고정돼 있을 때야. 그래서 연상은 외부 효과 이렇게 가야죠. 외부 효과. 그리고 현장, 임장, 장소가 중요합니다. 부동성입니다. 부중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찌읒이야. 그래서 부중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토지는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 써야 됩니다. 근데 최유효 이용을 보면서 아직도 두 개가 안 떠오르면 안 돼. 찌읒 부중성, 이응 용도의 다양성 이게 보여야 된다. 이제 찌읒 이응. 그리고 오메 물리적 공급이야? 물리적 공급은 지표 면적의 공급. 그러니까 뒤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은 정말 가치는 왜 장래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가치는 항상 장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 장래로 결정되나요?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장래를 항상 예측하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임대차 시장 나오면 이응. 임대차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르니까 대체성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이렇게. 용도의 다양성 나오면 찌읒, 부증성, 이응 용도의 다양성. 여기까지가 90%예요. 요것이 중요해요. 요것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드디어 오늘 암기 몇 가지? 7번까지 왔단 말이야. 암기 7번까지. 이게 뭘 해줘야 되냐? 이렇게 키워드를 보는 거야. 이거 전부 다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키워드를 딱 보면서 지역 나오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 부동성이 떠올라야 돼. 이런 게 암기가 돼야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야. 임대차 시장 하면 이응, 영속. 나오고 있다. 영속. 생산할 수 없다. 그러면 부증. 최유효 이용. 찌읒 부증성. 이응 용도의 다양성. 가치 정의. 장래이 영속성. 왜? 부효과. 부동성. 집약적 이용. 부증성. 임대차 시장. 이응 영속성. 임장. 장소. 부동성. 대체성. 개별성. 요 정도 해줘야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요 정도. 이거 금방 해요. 금방. 금방 한다. 금방 못 할 것 같다. 금방 해요. 그럼 끝나. 이게. 그래서 오늘 다시 봐요. 오늘 프린트만 하는 게 좋죠. 숙제야. 숙제. 그런데 이번 주만은 한번 오늘 바로 끝나고 하지 말고 좀 쉬어봐. 좀 쉬고 나서 한번 그게 전부 다 기출 지문인데 제가 일부러 틀린 지문으로 대부분 바꿔놨어요. 뭐 틀린 지문으로 다 고치려고 했더니 어떤 것들은 아주 어거지성이 돼서 어떤 건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왔던 거 대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그 틀린 것을 이렇게 밑줄을 긋든 색칠을 하든 뭔가 형광펜을 그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도 어떻게 요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쭉 읽고 왠지 요 부분이 틀린 것 같아.
요 부분이 틀린 것 같아.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이미 해설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해설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언제까지 해오시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숙제니까 이렇게 제가 쉬는 시간에 쑥 돌아다 보면 이제 제가 어떤 걸 알았냐 그러면 중개사 학원에서 수업 자료는 안 보더라도 악착같이 챙겨는 놔요. 이게 우리 중개사 수업생 특징. 안 봐. 나 이거 안 볼 거야. 해도 악착같이 챙겨는 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숙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저같이 깨끗하면 숙제가 안 돼 있는 거지. 깨끗하면. 뭐라도 칠해갖고 오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경제론으로 갈 거예요. 경제론 뵙겠습니다. 잠시. 경제론은 살짝 우리 인문, 우리 11월, 12월 달 강의 선행학습 좀 보고 와도 상관없는 거죠? 경제론은. 자, 다음 주에 뵐게요. 네.